작게는 20에서 많게는 30% 정도는 아마 내년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절호의 매수 찬스가 올 수 있다. 24년 연말이나 25년 정도는 돼야 저는 바닥이 올 거다. 하지만 일부 지역 23년 말 정도부터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또 이 대표님이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제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다. 네. 조심해야 한다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산을 좀 지켜주신 것 같은데. 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이제 분위기 요즘에는 어떤가요? 이제 벌써 이제 12월, 벌써 이제 20일이 넘어가서 이제 곧 연말, 이제 연초도 이제 다 왔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매주 하락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 뭐 건설사나 금융회사들에까지 이제는 본격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초입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오셨을 때도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개인 입장에서 그 아파트 수도권 기준에 했을 때 하락은 어느 지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지금은 한 허리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까지 떨어졌고 앞으로 이제 발바닥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좀 더 최소한 올해 떨어진 것만큼은 내년에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직 한 번 더 남은. 자, 최근에 또 거래량 멸종 상태이잖아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 상태인 거죠? 이게 뭐 몇 달 연속 계속 거래량 멸종 듣긴 했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얼마나 작은지. 자, 요 데이터는 이제 전국 기준이고요. 실거래가가 이제 2006년 1월 달부터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평균 거래 건수가 몇 건이냐면 47,000건 정도 됩니다. 2006년부터 2022년 연말까지의 평균 거래량이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거래량이 제일 작았을 때가 2008년 11월 달. 금융위기 때문에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때가 거래량이 24,000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이 이제 올해 4월 달에 좀 늘었다가 다시 지금 줄어가지고 22년 7월 달서부터는 지금 2만 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11월 달도 지금 15,000건이 좀 안 되고요. 좀 늘어날 수 있는데 10월 달까지도 17,000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금융위 같은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2만 건 이하의 대한민국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이런 거래 절벽이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죠. 이때도 보시면 금리위기 때도 어때요? 11월 달 잠깐 24,000건 기록하고 다시 또 거래량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난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없었던 시기는 역사상 지금 처음입니다. 야, 역사상 처음으로 거래량이 낮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딱 보니까 진짜 낮긴 하네요. 네, 정말 작죠. 야,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매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투자에 관련해 생각하실 게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즉, 대기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터졌고 임대차 3법이 터졌잖아요. 자,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 2019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이 1년 동안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죠. 역사적인 거래량이. 즉, 이 전까지 대기 수요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근데 이때 그 대기 수요들이 이걸 다 샀겠죠. 누군가는 파는 동안 누군가는 다 이걸 샀을 거예요. 즉, 살만한 사람은 이때 다 산 겁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또 금리도 가장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금리가 또 너무 낮은 시기다 보니까 대출권하다가 집 사기가 부담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완전 미친 듯이 내 집 마련 열풍을 올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주변 여건마저 안 좋아졌죠. 즉, 이때만 해도 기준금리 0.5% 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1년 8월 달부터 금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출이자가 너무나도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살 수 있는 대기 수요 자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는 많은데 매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역대 최저, 2006년 이후로는 확실하게 최저인데 이게 항상 낮은 건 아니고 보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엄청 낮은 상황에서 이제 언제쯤 다시 좀 거래량이 풀릴까요, 그러면? 거래량이 풀리려면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자, 지금 실수요자분들, 즉,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이 이사수요 때문에 이사가는,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는 거래량이 살아나기 힘들어요. 누가 들어와야 되냐? 바로 선수들, 즉, 다주택자들. 네, 부동산 실전 투자에 강한 사람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채의 주택을 사는데 세금을 많이 내가 만약에 내야 된다. 그러려면 다주택자들이 안 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폐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또 폐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세금적인 어떤 여건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야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기존에 뭐 무주택자, 1주택자인 분들이 산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기는 힘든 건가요? 그분들은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뭐 내년에 뭐 특별 보금자리론 뭐 해준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 결국엔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저는 100%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걸 주제로 이야기하기 너무 좋은 주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를 좀 많이 해봤는데 큰 패턴이 아주 유사해요. 부동산 시장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올라요. 그러면 과열이 되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집값이 비싸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죠? 규제를 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을 또 진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규제를 하고 나서 어때요? 잠깐 주춤하고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고 나면은 4년에서 5년 정도 올라요. 그리고 규제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슈가 되는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상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좀 한다라면 이제 광역시 정도. 지방은 거의 규제가 없죠. 그래서 규제 패턴이 그렇고, 또 규제를 4년 하고 거품이 많이 쌓이다 보면 또 꺾여요. 이런 패턴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 이제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그 전에 샀던 분들, 영끌에 사셨던 분들이 막 못 살겠다, 하우스 푸어, 역전세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업이 문제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중소건설사 중에 지금 도산 뉴스가 최근에 몇 번 나왔죠. 그래서 미분양이 쌓이고, 그러면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안 팔리니까 재고로 다 쌓이는 거고, 돈이 안 돌아서 흑자 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만약 큰 기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쇄적으로. 그렇죠. 그 뭐 하청업체부터 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많은 업체들이 힘들어질 거고. 도미노 파산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안 거쳐요.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면 거래도 없죠. 그러니까 취득세도 안 거치고, 양도소득을 뭐 부과할 차익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주체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뭐를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들을 하나씩 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양정책을 해요. 부양정책이라는 뭐예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IMF 때 크게 하락하고 부양정책 강력하게 하고 살아났고 2004년에 다시 또 너무 뜨겁게 달아오니까 규제정책 시작했고 4, 5년 지나 꺾이니까 금융위기 터졌고 또 지나서 2011년인가부터 다시 또 부양정책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시작이 됐고 이제 막 가팔라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큰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정책들을 조금씩 살려보려고 불씨를 던지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좀 더 강력한 부양정책이 저는 내년부터 슬슬 나오게 될 거다. 네, 그리고 그때서야 소위 선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그때부터 아마 두실 거다. 사실 2019년, 20년 이때만 해도 정부가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게 문제였고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언제나 완만하게 상승하고 완만하게 하락하면 좀 괜찮을 텐데 이번에는 또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서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 정도 하락이 괜찮다고 볼까요? 아니면 아 이거 되게 심각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부양책을 아마 반전. 심각하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하락이 가파르고 이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의 문제가 지금 터지게 생겼거든요. 지금 내년에 저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이 과연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 뭐 조그만 업체야 그럴 수 있지만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이런 회사들마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있거든요. 요즘에 그럼 급매물은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데이터를 보면서 자 이제 강남구를 보시면 네.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매물량이거든요. 네. 매물의 양은 어떻죠? 줄어들고 있죠. 네. 예, 줄어들고 있는데 거래는 거의 없죠. 네. 매물량 자체는 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근데 반대로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죠. 네,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좀 큰 규모로 한번 시도 기준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전세로 가고 있어요. 서울도 그렇고요. 인천도 보시면 매물이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내놔도 팔리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세로라도 돌리자. 네.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전세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패턴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물의 숫자는 이런데 네. 또 뭘 봐야 되냐면 매물의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매물은 지금 어찌됐건 매물은 지금 좀 걷어들이고는 있는데 이 매물의 가격 추이가 어떤지. 예. 요거는 이제 개별 아파트 단지로 이제 1000세대 이상짜리 기준으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둔촌중화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 헬리오시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굉장히 대단지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9,500세대가 거의 10,000세대 가까운. 여기 지금 호가가 지난 6개월 동안 몇 퍼센트 떨어졌죠? 17.4%. 지난 1년 동안 28.6%. 지난 1년 동안 헬리오시티의 호가, 즉 팔려고 부르는 이 가격이 거의 30% 떨어진 거예요. 1년 동안 30%인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확실하게 눈이 아마 번쩍 뜨이실 텐데 사실 부동산은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라면 주식은 가격이 하나밖에 없죠. 부동산은 가격이 몇 개일까요? 던진 사람마다 가격이 다 다르니까. 부동산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가격이 있습니다. 네. 먼저 통계 가격이 있어요. 네. 이 통계를 두 군데서 발표합니다. 그렇죠.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은. 근데 이 데이터를 보잖아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몇 프로 떨어진 걸로 나오냐면 5에서 6% 가까이 떨어진 걸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계 기준으로 그런 거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그 아파트 캔들 차트라고 해서 거의 주식 차트처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거래가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거래된 가격.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아파트 서울의 실거래가 차트인데 네. 어때요? 최근에 급락이죠. 네. 이런 급락의 모습이 거의 별로 없었죠. 이때 이제 잠깐 요때 19년 중후반에 살짝 좀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급격한 하락 패턴은 실거래가 공개된 이후로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지금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호가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잠실 쪽에 이제 비교적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 리센치도 보시면 지금 매매가 호가가 6개월 동안 20% 떨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지난 12개월 동안은 25.4%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불과 한 7월 달만 하더라도 23억이었어요. 23억이 최저호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저호가가 얼마냐? 18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4억 5천이 불과 지금 5개월 사이에 한 4억 5천이 지금 호가가 빠진 거예요. 근데 호가가 18억 5천이라는 이야기는 만약에 거래를 하려고 한다. 당연히 깎겠죠.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그럼 한 18억 정도에도 이게 팔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이동을 해서 강남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강남 쪽의 대단지. 일단 지금 여기 강남 상구에서 송파구는 떨어진 거 우리가 봤고요. 네, 송파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봤고 반포 자이를 좀 보겠습니다. 네. 반포 자이도 6개월 동안 14.3%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네요.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보셔야 되냐? 지금 호가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의 데이터. 이거의 가격까지 이렇게 다
이제는 있으니까. 실거래가가 없어서 사실 뭐 강남구나 서초구는 아직 떨어진 거 아니다. 여긴 버티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좀 어이가 없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를 보고 시장을 해석하면은 이거는 완전 꽝인 거죠. 예. 이런 시기에는 호가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포 자이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최저 호가가 35억이었어요. 35억. 근데 지금 얼마냐? 3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5억이 떨어진 거죠. 네, 5억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주변에 뭐 이쪽에 레미안 퍼스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6개월 동안 13%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최저 호가가 36억 8천, 거의 37억 정도였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2억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지금 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역을 가릴 거 없이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서초구가 있으니까 그럼 강남구는요? 아, 강남구요? 강남구도 봐야지. 강남구도 다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강남에 대치동 볼까요? 네, 대치동에 레미안 대치팰리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난 6개월 동안 8.9% 하락을 했죠. 여기 그래도 좀 덜 떨어졌네요. 덜 떨어졌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추이가 중요한 건데 7월 달은 거의 호가 최저가가 39억, 거의 40억이었어요. 그리고 최저가가 안 떨어졌죠. 언제까지? 10월 달까지도. 근데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서야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36억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5.5%.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상승의 막바지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많이 오르지만 하락기가 시작이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4월 달쯤에 정부에서도 뭐 신도시 관련한 뭐 재건축 정책 얘기 나오고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삼성전자로 따지면 지금 사상 최대 매출 발표할 거니까 이런 뉴스 나올 때 팔아라.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이제 잠실에 지금 잠실 5단지나 그 다음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가격의 하락이 매우 큽니다. 강남 이제 상구를 가지고 이제 강남 불패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도 지금 실거래가가 안 찍힌 데가 있어도 실제 호가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야, 요즘에 그러면 미분양 수치는 좀 어떤 편인가요? 아, 미분양 수치가 지금 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전국 기준의 이제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47,000채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미분양 데이터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미분양은 건설사가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거 정확하게 해.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집계되는 대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실제 미분양은 이것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추이인데,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이가 지금 급속도로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너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뭐 좋은 데이터는 좋은 데이터가 없지요. 없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부동산 하락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매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트리거가 된 건 일단은 살만한 사람들 이미 다 사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은 대기 수요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된 게 이게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인상이 된 게 개인들의 경제에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경제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상황이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또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역 적자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역 적자 관련한 데이터를 보려고 제가 그렇게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걸 찾아서 이제 제가 리츠고 엑스포트에다 올려놨는데. 아, 여기 부동산이 아니라 무역도 나오는군요. 금융 데이터, 왜냐면 중요하니까.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무역 수지 데이터입니다. 0이 여기 있어요, 0이. 그래서 0보다 높으면 한국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거고, 0보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손해를 보고,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 적자를 좀 봤죠. 그 다음 97년 IMF 때 적자를 좀 봤죠. 근데 지금의 적자는 어때요? 훨씬 더 크죠. IMF 때, 금융위기 때 훨씬 안 좋죠. 물론 이제 경제 규모 자체가 이제 많이 커졌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지금 추이를 보더라도 이럴 때가 있었냐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죠? 97년에 IMF가 터졌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고 지금은 아직 안 터졌고 문제는 뭐냐면 터질 확률이 높다? 그렇죠. 지금은 뭔가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안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무슨 위기라고 부르냐라는 거죠. 위기라고 말하진 않죠.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것 같다고는 얘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최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23년이 뭔가 진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22년 지금 연말에 지금 산타 할아버지는 없고 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러모로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2008년 금리위기 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지는 게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리든 말든 이게 도대체 나랑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이 없잖아 원래는. 근데 이것들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때요?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2008년에 굉장히 힘들어하면 제가 어떤 다짐을 했냐면 2번 다시는 내가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게 어떤 내 주변의 사람이 됐건 어떤 나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나마저 잘못되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일들은 무조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영끌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뭐 주식이나 코인 투자해서 힘들어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나 실수나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다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짐을 하세요. 내가 2번 다시는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고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고 김 작가 유튜브도 많이 보셔야죠. 2023년에는 또 어떤 혹시나 위험 신호들이 있을까요? 사실 2022년에 어쨌든 이 부동산 하락을 굉장히 가파르게 만든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너무 높고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이렇게 맞습니다. 빨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2023년에 금리 인상이 2022년만큼 크진 않을 것이다. 크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몇 단계 안 남았죠. 맞습니다. 뭐 베이비나 빅 한두 번 정도 더 할 거 생각하고 더 이상의 인상을 생각하진 않고 심지어 하반기에는 인하가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희망 어쨌든 약간 있긴 하니까요. 일단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분분하죠. 하지만 지금 대세는 뭐 여기서 올려봐야 뭐 한 5% 초반대 정도 미국 기준으로. 그런데 일부에서는 6.5에서 7%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떨 때 큰 사고가 나냐면요. 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요 정도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이상의 뭔가 생기면 심각한 상황이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자, 불과 1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금리 올라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금리가 올라갈 줄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빠르게 올라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많은 예상을 하죠. 내년에 뭐 한 5% 초반까지 정도가 끝일 거야. 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만약에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사고가 난다, 경제 위기가 난다, 이게 중요한 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예상하는 방향과 뭔가 다른 일이 터졌을 때 내가 큰일 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좀 오픈 마인드를 해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시나리오로 하다라면 금리가 멈추겠죠. 5% 초중반대에서. 근데 멈춘다라고 나머지 상황들이 좋아지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 기준금리가 바로 올라오는 게 내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실물 충격으로 오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기준금리가 올라왔지만 저도 신용대출이 있거든요, 일부. 근데 제 대출금리가 아주 많이 그렇게 안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시차를 두고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올해에 갚아는 이 기준금리 인상에 본격적인 여파는 올해가 아니라 저는 내년부터가 그런 본격적인 여파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제 뭔가 이게 가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과 금융회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본격적으로 저는 내년에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문제인데 지금 대부분 수출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상당히 별로 좋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어쩌면 올해보다 훨씬 더 아직은 심각한 상황이 뭔가 안 터졌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 터지는 거는 내년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관리를 해서
대비를 했었으면은 지금 힘들어 하실 분들이 별로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 힘들듯이 올해 지금 내년을 바라보는 올해 연말 시점에서도 내년에 뭔가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상정을 거기까지 해놓고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년 얘기하셔서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집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떨어지는지랑 그다음에 내년 한 해만 놓고 일단 전망도 한번 해주신다면. 네. 일단 요거는 아파트 이 실거래가 캔들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서울의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2020년 한 초중반부터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와 임대차 3법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완전 잊으셔야 됩니다. 2020년 중순부터 21년의 가격은 거의 이거는 그냥 잊으셔야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서. 그럼 이제 이때서 한 전용 면적당 기준으로 지금 평당 3,500 정도가 거의 맥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가격이 저는 어디까지 떨어져야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 저는 2017, 18년 이 정도 평당 2,000 전용 면적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3,000 초반이니까 한 1,000 정도가 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0에서 2,000 되는 거니까 지금으로부터도 한 30%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또 3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 30%는 더 떨어져야 17, 18년 가격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서울 기준인가요? 서울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는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좀 이제는 사볼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경기도도 한 1,100 정도, 17, 18년이면 한 1,000에서 1,200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1,400 조금 안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20에서 한 30% 정도 더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폭탄이 있거든요. 올해 이제 입주 물량이 훨씬 더 많은데 인천이 좀 더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천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뭐 15, 16, 17년을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 18년도 가격이라고 하면은 뭐 한 900 정도 평당?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300 가까이 정도 되니까 1250 정도 되니까 900까지 떨어지면 여기도 이제 30%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이나 상당한 뭐 광역시 기준으로는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30% 정도는 아마 내년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 지방은 또 달라요. 지방은 좀 더 빠르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충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남. 자, 충남은 올라가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덩달아 같이 떨어지고 있죠. 물론 입주量조금 있지만. 근데 보시면 가격이 2013년, 13, 14, 15, 16, 17, 18, 19년까지 거의 오른 게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 평당 가격이 550에서 6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얼마예요? 이미 600 초반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좀만 더 떨어지면 평당 550까지 오겠죠. 자, 그럼 이 가격은 언제적 가격이에요? 2013, 14년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2013, 14년에 아파트를 짓는 원가와 지금의 원가는 어떻죠? 하늘과 땅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인건비도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충남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아마도 2010년, 11년 가격까지도 저는 떨어질 수 있다. 평당 500. 그럼 지금부터 600이 조금 넘은 거니까 한 20%, 15에서 2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수 찬스죠. 아니 지금 2010년, 11년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완전 땡큐죠. 사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충남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충북도 보여드릴게요. 충북도 어때요? 충북도 14년에 평당 600 찍고 쭉 내려와서 평당 500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쭉 올라서 75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덩달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평당 600이면요. 이때가 2014년 연말이에요. 그러니까 14년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같이 덩달아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내년에 금리가 어찌됐건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악영향,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이런 어떤 악영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떨어질 걸 봐요. 근데 만약에 평당 500까지 떨어졌다. 500 근처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 가격은 2011년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10년 한번 있을까 말까 엄청난 기회인 거죠. 이런 관심을 두실 만한 지역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충남, 충북, 그 다음에 경남 보겠습니다. 경남도 차트가 비슷하죠. 경남 여기서 좀만 더 내리면 2010년대 초반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도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북,
전북도 평당 450에서 500이면 완전 찐바닥이거든요. 여기서 좀만 더 떨어지면은 500에서 450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도 보시면 요때 이제 한번 급등을 한번 했고, 예, 요 가격대 평당 1000에서 1200을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횡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는 입주 물량까지 지금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덩달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제주도도 전용 면적당 기준이에요. 이거는 전용 면적당 기준으로 평당 만약에 1000까지 내려온다라면은 이 가격은 이제 2015년, 16년 초반 가격이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가격 밑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거는 그때 당시 인건비랑 원자재 가격과는 지금이 너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저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일시적으로. 네. 특히나 이제 만약에 지금 뭐 내년에 큰 뭔가 크래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저도 제가 다양한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 쓰나미가 또 한 번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수 찬스가 올 수 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찬스다. 네, 그리고 그때가 진짜 절호의 매도 기회가 맞았었고요. 네.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혹시라도 제가 또 나와서 네. 지금 10년에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수 찬스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한번 볼까요? 조금 더 파고 네. 들어와서 부산은요? 네, 부산을 좀 보겠습니다. 5대 강력시 보겠습니다. 자, 부산은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잘 버티고 있죠. 네네. 네, 잘 버티고 있는데 부산도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부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격을 하나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지금 실거래가만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호가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1000세대 이상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건데, 예, 여기 보시면 두산 더 제니스 위브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호가가 진짜 별로 안 떨어졌네요. 보시면 거의 안 떨어졌어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호가 기준으로는 여기다 한 17.5% 정도.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때는 뭐 35호까지 호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최고 호가도 30호까지 떨어졌고 최저 호가도 이때보다는 좀 더 떨어진 모습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왜냐면 평이 크기 때문에. 자, 이 정도가 아니라 30평대 대중전 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호가가 한 7.8% 정도. 1년 기준으로는 21% 정도 지금 동부올림픽 타운이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센텀, 얘가 더 비싸네요. 부산 더샵 센텀 포레 아파트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17.6%의 호가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부산도 지금 호가가 떨어지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근데 부산도 저는 제가 이제 기준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언제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되냐면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2017년에서 2018년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거주 하실 분들은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좀 더 발바닥, 좀 더 싸게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고 의사결정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냥 뭐 한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의 이런 비싸지 않게 사는 정도 실거주라면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2017년, 18년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할 것 같고, 부산 기준으로는 평당 한 900에서 1000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울산으로 가볼까요? 네. 자, 울산도 보시면은 2019년 초중반에 바닥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요때가 이제 한 평당 800 정도 됐을 때가 2015, 16, 17, 18년 정도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평당 800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당 800 정도면 2015년 연말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그 정도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울산도 아마 조금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울산 평당 700까지 떨어진다. 네.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때 가격은 평당 700이면 2012년, 13년의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좀 사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럼 대구는요? 네, 대구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생각보다 최고가가 한 1,155만 원 정도 됐는데 네. 지금이 이제 한 1,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도 요 정도, 한 800 정도, 평당 800. 요 정도가 대구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질 때가 어디냐? 그러니까 가격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입주 물량이 또 중요한데 부산이랑 대구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대구를 좀 보시면 대구의 지난 10년의 이제 입주 물량 데이터인데요. 올해가 요 정도, 내년에가 어떻죠? 내년이 34,000세대, 올해가 2만 세대였거든요. 근데 올해가 2만 세대인데 이만큼 하락했는데 내년은 지금 34,000세대. 이걸 전체로 한번 보시면 대구에 이렇게 입주물량이 많이 공급될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23년만 많은 게 아니라 24년, 25년에도 여전히 많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대구는 원래라면 한 평당 800 정도면 굉장히 노려볼 만한 괜찮은 가격대인데 입주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여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평당 한 700 정도까지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당장 반등이 오기에는 일단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일 때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거랑 하락장일 때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좀 더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적어도 한 빨라도 24년 말 아니면 25년 정도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는요? 네, 광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는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계속 올라왔죠. 계속 올라오다가 이제 막 떨어지고 있고요. 2017, 18년도 가격이면은 평당 600에서 700 정도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광주를 한번 가보면 광주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광주는 어때요?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올해가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광주는 입주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는 뭐 한 평당 700 정도까지, 요 정도, 17년, 18년 가격이 700 정도 되는데, 요 정도 가격대까지 떨어진다라면은 뭐 한번 실수요자분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입주 물량이 많으면 조금 더 과거로 가야 되는 거네요.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과거로 갈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대전은요? 네. 보시면 이제 대전도 이제 작년 21년 가을에 고점 찍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지금 100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2017, 18년도 가격이면은 700에서 800 정도 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800까지 떨어진다라면 지금부터도 한 20%가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대전은 이제 세종이랑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왜냐면 붙어 있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이 보시는 것처럼 꽤 많아요. 그러니까 23년 내년에는 별로 없는데 24, 25년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반면에 세종은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네, 세종은 입주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과연 어떻게 할지.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면은 입주 물량이 사실 많은 거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세종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또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세종은 한 내년, 세종 대전은 한 24년 어느 즈음부터는 좀 적극적인 관심을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부동산에서 이제 실거주는 이제 언제 사도 괜찮다라는 말이 요즘에 저는 이게 아닐 수 있겠구나. 절대 아닙니다. 이게 상승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언제 사도 괜찮다라는 말이 이제 좀 괜찮다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답변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이 하락장을 겪을 때 어디까지 하락할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사면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표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떨어지더라도 결국에 그분들을 가장 지탱해주는 그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의 멘트 있잖아요. 집값은 결국에는 우상해야 한다. 요즘에는 저는 이것도 이게 항상 적용되는 게 맞겠지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과연 맞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본인이라면 실거주를 만약에 2021년 고점에 샀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이 만약에 실거주를 그때 샀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이 의사결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내 인생을 완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요즘 여기저기 PD수첩이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연끌하신 분들의 이런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예로 담보대출 40%, 4억에 신용대출 부부가 합산 소득이 높으니까 신용대출 2억을 끌어서 갖고 있던 돈 4억이랑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 10억짜리가 지금 7억이 됐습니다. 자, 그럼 내 재산 상황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전재산 원래 4억이었잖아요. 대출 6억이 있고 1억이 됐는데
그동안 이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자 냈죠? 보유세 냈죠? 취득세 냈죠? 부동산 복비 냈죠? 이거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놔뒀으면 내가 몇 퍼센트를 얻죠? 지금 4, 5%는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비용까지 감안을 하면은 진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근데 만약에 7억에서 하락이 멈추면 괜찮은데 이 7억으로 떨어진 게 만약에 5억이 됐다 내년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전재산 4억 원 싹 다 날아가고 이자도 그리고 빚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인생이 파탄이 납니다. 파탄.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실거주는 언제나 옳다. 그게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저는. 아닐 수 있다가 아니야. 아니에요. 내 집 마련만큼 큰 투자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인생에서 제일 큰 투자죠. 제일 큰 투자죠. 주식 투자도 하지만 주식 투자를 내 집 마련하듯이 무슨 막 5억, 10억, 몇십억씩은 안 하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허리 밑에서는 해야죠. 허리 밑에서. 허리 밑에서.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근데 제가 2020년 연말부터 제가 경고했잖아요. 지금 어깨 이상이다, 지금. 어깨 이상에서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샀으면 좋았겠죠. 언제까지? 한 1년 정도, 21년 가을까지 좋았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때 못 파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제가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요.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자, 과연 지금 부동산 투자해도 되는가?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서울에 투자해도 되는가? 투자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강남구에 투자해도 되는가? 투자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강남구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에 투자해도 되는가? 체크리스트. 이런 각 단위별로의 투자 체크리스트를 지금 만들어 놨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제가 자동화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물론 인사이트 좋으신 너무 좋은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도 참고를 하겠지만 최소한 투자 체크리스트에 있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보고 의사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는 절대로 아니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실제로 본인 집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집값은 결국 우상해야 한다. 이거는요? 집값은 결국 우상해야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데, 자, 이게 왜 맞는지를 제가 데이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워낙 떨어지니까. 네. 우상향도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기분이 좋아졌네요. 네. 왜냐면 지금 거품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네요. 지금 최근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는데. 자,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요게 통화량 데이터예요. 통화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왜? 그 누구도 내 월급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 돈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부동산의 총량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돈이랑 부동산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럼 돈의 총량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하죠. 네. 자,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시중에 풀린 통화량 대비해서는 아직은 아파트 가격이 덜 올랐다.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죠? 있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분 말을 들으면 맞는데 아니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인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뭔가 알고 하시는 건지 그냥 던지는 얘기인지.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를 백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통화량 대비한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를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빨간색 선 있죠. 요게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꽈배기 꼬듯이 계속 우상향하죠. 전국의 시가총액인가요? 예, 전국의 시가총액이요. 네. 꽈배기 꼬듯이 계속 우상향하죠. 네. 자, 그런데 이 격차를 나타내는 게 뒤에 막대 그래프거든요. 네. 2007년 초반에 122%, 즉 전체 통화량이 100이라면 아파트 시가총액이 1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더 많아서 고평가됐던 거죠. 근데 이 수치가 언제 기록을 했냐면 2020년 3월 달에 이 수치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 초부터 이제는 수도권은 사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 왜? 아니 전국 정보가 똑같잖아요,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죠. 시중에 풀린 통화량 대비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자, 코로나 터지면서 임대차 3법 터지면서 통화량도 많이 늘었죠. 네. 아파트 시가총액 올라가서 훨씬 더 빨랐죠.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이 격차가 심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격차가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지금 보니까 13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자, 평균이 109%고요. 지난 20년은 평균 109%고 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인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더 밑으로 떨어질 때가 보이죠. 네. 저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연끌해야 된다. 이때야말로 절대 겁내지 마시고. 네. 근데 보니까 그 시가총액이 통화량보다는 밑으로 확 떨어지는 거는 거의 없네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 위로는 올라가는데 그렇죠. 밑으로는 완전 맞아요. 많이 떨어지지 그렇죠. 않나요? 조금만 떨어져도 위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88%. 요때가 2004년이었거든요. 네,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훨씬 낮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 과거의 평균은 또 한 11% 정도. 그리고 아파트 시가총액은 대부분은 수도권이잖아요. 서울,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통화량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어디 참고를 하셔야 되냐? 서울과 경기 주요권을 의사결정할 때 이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마도 이 데이터가 이 밑으로 이제 저는 내년에 이 밑으로 오지 않을까.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그럼보다 그때부터는 물론 몇 가지 다른 변수를 고려는 해야 되지만 상당히 내 집 마련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 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있고요. 또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데이터죠. 자,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는 뭐냐면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사람들의 소득, 주택 가격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변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실패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전국 기준으로 이 데이터가 이제 2004년 1분기부터 데이터가 있고요. 분기 데이터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언제가 지금 집 사기 제일 부담스럽죠? 지금입니다. 최신 데이터가 22년 2분기 데이터예요. 예, 집 사기 너무 안 좋은 시기예요, 지금이. 자,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도 이때가 2008년인데 이때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안 좋죠. 그리고 언제부터 좋았어요? 12년 1, 2분기부터. 그러니까 얘가 녹색 뿌릴 때 녹색이 커질수록 하면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얘가 이렇게 또 올라올 때가 오긴 올 겁니다. 예, 근데 당장은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 또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이래요. 전부 다 거의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요 데이터를 보시면서 요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도 요 리치고 앱 안에 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충남에 들어가서 분석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보시면 실거래가 켈트 차트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이럴 때 하면 안 되고 얘가 좋을 때, 좋을 때 이럴 때 하시면 좋죠. 대표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왜요? 리치고를 이제 만드신 대표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 잘 알 거잖아요. 그렇죠. 플러스로 어디 가서도 이렇게 설명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덤으로 홍보까지 그러니까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스탠스가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리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반이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좋은 거는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사실 이걸 너무 공개하기 싫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창업을 제가 회사를 만들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수없이 많은 부동산 강의를 다 들어봤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아무도 저한테 알려준 인간 전문가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가 오니까 데이터밖에 없다. 그리고 만들어서 저도 꽤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해봤는데 백발백중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공개를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걸 왜 공개를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어떤 뭐 과거에 주식 투자나 뭐 이런저런 투자를 하면 저도 잘못된 경험이 너무 많았었고 그러면서 뭔가 답을 찾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근데 보니까 금융은 너무 한계가 있고 보니까 부자들 보니까 다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부동산 된 사람은 없고요. 주식을 상장해서 부자 된 사람은 많죠. 투자로,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주식 트레이딩으로 부자 된다?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부자들 되는 거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늦기 전에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미친 듯이 몇 년간을 엄청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누구도 저한테 명확한 답을 두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좀 친해져서 아니 뭐 솔직히 잘 모를 때는 뭐 하나라도 얻고 싶잖아요. 진짜 이제 알려줄 거니까 이제 사서 만나면. 네, 그래서 이제 뭐 밥도 사고 술도 사면서 지금 어디 사면 좋냐. 그랬더니 다 하는 얘기가 뭐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어디 지하철이 들어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런 호재나 이런 뭐 입지 데이터들이 물론 좋죠. 근데 거기에는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지 안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학이랑 컴퓨터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차트를 좀 부동산 관련 차트를 보니까 지역마다 움직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제가 팠고 이걸 해보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찾았지만 그리고 나름의 이걸 통해서 저도 조금의 자산을 좀 불리긴 했지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나 혼자 호의호식 하는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저 역시도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저도 진짜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정말 상당히 어려움도 저도 겪어봤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 잘못하시고 뭐 이러면 너무 많고. 그래서 뭔가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저도 이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뭔가 많은 대중들과 또 기업들도 지금 사실 그러니까 미축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개인들의 관련된 부동산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디다가 지금 아파트 지으면 돈 벌지, 어디다가 아파트 지으면 위험한지 데이터적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하니까 지금 이제 뭐 입주 폭탄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안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부동산 빅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좀 뭔가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스타트업의 정신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빅데이터가 가리키는 네. 이제 그 하락했을 때 네. 그때 가서 좀 뭘 사면 네. 좋을까요? 이게 또 상승할 때 또 모든 게 똑같이 상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소형 평수보다 대형 평수가 더 지금 풍기 현상이 있으니까 대형이 더 나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지역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일단 평형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자, 뭔가 방금 액션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 그렇죠. 왜? 이런 표정이 우리에겐 있었는데. 모든 데이터가 다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절대 입으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모든 걸 다 데이터로. 자, 방금 대형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대형 맞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보시면 요거는 아파트 규모별. 그래서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으로 나눴고요. 각 평형대별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각 평형대별로 아파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자, 지금 보시면 어떤 평형대 아파트가 나이가 제일 많죠? 중소형입니다. 네. 그 다음이 누구예요? 대형. 대형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평형대는 중형이 제일 많고요. 전국적인 기준으로. 자, 그런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이제 각 연도별 입주 물량이고요. 녹색부터는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소형은 꾸준히 공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죠. 중소형도 됐죠. 네. 중형도 됐죠. 중대형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꽤 공급이 됐죠. 대형은 없네. 누가 공급이 안 됐어요? 없네요. 대형은 공급이 아예 없다. 네. 언제부터? 2013년부터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기준은 아예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언제 공급이 많이 됐죠? 2008년, 9년, 10년. 자, 그러면 대형에 사시는 분들은 근데 부자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아니요. 부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부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나는 부자인데 아파트가 벌써 10몇 년 된 아파트가 주류예요. 그러면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데 새 아파트가 없네요. 새 아파트가 없다. 혹시 관심 있으신 우리 시행하시는 분들 계시면 연락 좀 주십시오. 같이 대형 아파트 좀 짓게.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신고가나 좀 하락이 잘 안 되는 아파트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대형입니다. 왜? 자, 보세요. 자, 여기도 신축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23년에도 743세대가 들어섭니다. 자, 이거를 좀 지역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떤 아파트인지도 다 나오거든요. 자, 이런 아파트는 희소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있죠. 자, 특히나 이제 소득이 높은 데가 서울에 지금 강남 서초잖아요. 제일. 자, 그럼 서울에 들어가서 강남구랑 서초구만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이랑은 다르죠. 자, 일단은 평균 나이가 22.4년입니다. 즉, 강남 서초의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지금 20년 이상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늙었죠? 대형이 평균이 26년이다. 가장 지금 오래됐습니다. 근데 대형의 비중이 작아요, 안 작아요?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크죠? 16.6%니까 거의 2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자 동네이다 보니까 대형이 좀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근데 대형이 가장 오래됐어. 이분들은 어때요? 지금 언제 아파트가 2003년, 4년 이때 좀 잠깐 있었지만 지금 몇 년 됐다? 20년 됐습니다. 부자가 사는 강남 서초의 대형 아파트는 지금 평균적으로 20년은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은 있겠다. 새로운 데 좀 가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겠죠. 그래서 대형 평형에 지금 이런 데들이 희소성이 있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디 살아요? 그래서 이제 성수동이나 이런 좀
평형수 좀 큰 네. 이런 신축 아파트나 그쵸. 또 청담동에 평형대 큰 초고급 빌라이죠. 네, 아이유님이 사는. 그렇죠. 이런 데 대한 수요가 당연히 아니 입장 밖에서 생각하면은 놀면. 당연히 큰 새 아파트 새 아파트가 없어. 그러면 그런 대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보시면은 뭐 중소형이랑 지금 강남 소초에 입주물량이 꽤 많거든요. 많아요. 그런데 어디는 없어요? 여전히 대형이 없어. 저는 제가 부동산 엄청 그것도 아니지만 제가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면은 저는 강남 소초에 대형만 지어서 좀 럭셔리하게 해서 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요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딱 보셔도 대형이 그동안 공급이 안 됐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대형 신축 쪽에 대한 수요가 저는 꽤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역적으로는요? 지역적으로는 일단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빨라도 24년 여름 가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한 25년. 근데 여기에는 뭐가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내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제가 가늠이 훨씬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년에 일단은 경제 충격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리고 내년에 금리가 올라는 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리고 올라간 금리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에 대한 가늠자가 내년 한 중순 뭐 가을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올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거냐. 이런 것들을 데이터적으로 다 가늠을 해보면 저는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는 24년 연말이나 25년 정도는 돼야 저는 바닥이 올 거다. 하지만 일부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 지역이죠.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세종도 좀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주도. 이런 데들은 23년 말 정도부터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때 사자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데이터를 좀 유심히 보고 괜찮으면은 좀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자, 그럼 지금 수도권 기준에 했을 때 보유 주택수에 따른 이제 투자 전략으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면 되는 거 같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뭐 완전 너무 로키하신 분이죠. 그렇죠. 지금 일단은 피해 보는 게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1주택자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죠? 도대체? 1주택자 분들은 이제 뭐 가능한 한 이제 최대한 버티셔야죠. 그래서 특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으시면 그런 것도 하시고 어찌됐건 일단 금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좀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또 적극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현금 채굴을 또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투잡, 쓰리잡 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또 이렇게 팔기에는 너무 또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건 또 아닌가요? 21년 연말이면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팔라고 했잖아요. 10월 달에. 근데 지금은 제가 솔직히 팔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더 떨어질 게 눈에 그렇지만 팔기 어렵나요? 그렇지만 일단은 왜냐면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이 아예 없는 상황인데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사 갈 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버티시는 좀 상황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근데 23년 말부터 위에서 봐야 되는 지방 지역들 있죠. 여기는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뭐 가격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점차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매도하시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1주택자분들은 좀 버티시기를 좀 하면서 바닥의 시기에 또 사세요.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타주면 물타기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물타기를 하는 거죠. 최대한 지금 버텨가시면 다시 또 올라갈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좀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바닥 시점에서 물타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두 채가 이제 같이 올라가면 그때는 또 자산 이런 상승이 훨씬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주식의 물타기처럼 부동산의 물타기 하시는 거를 기다리시면서 현금 채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신 분들 중에서 연끌로 이제 집 사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취소 이자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또 이상하게 사실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거의 패닉까지 빠지실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참 정말 죄송한 말씀이신데 이건 노답이에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냐면 은행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곳은 그래요. 내가 막상 이 대출이라는 우산이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나한테 이 우산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막상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우산을 뺏어갑니다. 대출의 규정이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됐건
담보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줬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어느 순간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경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의무 경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은 최대한 버티시고 아끼시고 이거 이외에는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버티되 만약에 내가 진짜 경매까지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이라면 지금 매도라도 하고 그걸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경매까지 가는 게 최악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매로 가게 되면은 또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이게 낙찰이 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가격이 시세보다 더 아마 안 좋은 가격에 이제 낙찰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경매 얘기 나오셔서 네. 어쨌든 이 부동산 하락기 때는 어떻게 보면 경매로 네. 싸게 그 집을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이제 저도 얘기 들었는데 네. 지금 경매로 집을 매수자 입장에서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고요. 이제 투자적인 관점으로만 보자라면 앞으로 한 1, 2년 후부터 저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부동산 경매 쪽에서 저는 올 거라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네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락기가 아직 더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락이 더, 그러니까 싸게 낙찰을 받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샀는데 이쯤에 샀는데 만약에 여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매로 산 게 아닌 게. 경매로 산 게 아닌 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은 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뭐 5% 초반대에서 끝나면 너무나도 다행인데 만에 하나 이렇게 안 되게 될 경우 일부 지금 연준 의원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6.5에서 6.5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훨씬 더 가팔라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를 좀 하는 게 둔촌주공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염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년 초중반에는 상당히 좀 경제적인 여파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고 둔촌주공 상황이 어떻고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이 심각해진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둔촌주공이 뭐 이제 뭐 10만 명도 청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2순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약 경쟁률이 지금 이제 10대 1이 훨씬 안 됩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일 때 미분양이 30% 정도 나와요. 근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뭐 3.7대 1이었나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1순위가. 2순위까지 해도 6대 1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10대 1보다 훨씬 더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럼 미분양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30% 이상. 40에서 50%.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둔촌주공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원래 돈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근데 이 돈을 7,200억이 넘는 돈을 12%라는 엄청난 고금리로 끌어다가 한 거죠. 보증은 누가 해줬냐? 시공사에서 보증을 해줬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예 둔촌주공인데 다들 그랬잖아요. 아예 둔촌주공인데 뭐 입지도 좋고 뭐 단군일에 지금 최대 지금 규모고 잘 될 거다. 그래서 잘 될 거지만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12%의 고금리로 3개월 단기 대출 해준 거예요. 3개월 단기 대출. 잘 될 거 예상을 해줬는데 막상 뚜껑 까니까 예상보다 훨씬 못한 성적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둔촌주공의 계약일이 언제냐면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3개월짜리 12%라는 엄청난 고금리로 7,200억 원이 넘는 그 돈이 상환 만기일이 언제냐? 1월 19일이에요. 자, 근데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많으면 계약을 안 하면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계약금 받은 걸로 갚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딘가서 또 돈을 끌어와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찌어찌 잘 된다라고 해도 넘어야 될 난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뭐 거의 넘버원 사업장을 할 수 있는 둔촌주공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들은 훨씬 더 심각하겠죠. 그러면서 미분양은 또 계속 쌓이고 그럼 이제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진짜 뭐 줄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죠. 지금 또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축은행도 지금 연체율이 늘고 지금 부실이 늘고 있잖아요. 왜? 추가적으로 지금 담보대출을 또 많이 해줬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즉, 제가 내년에 가장 염려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이런 뭐 영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한 금융회사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한테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자칫 혹시 터지게 된다라면은 진짜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또 더 하락하고. 예,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저도 없었으면 정말로 좋겠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내 자산에 대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귀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청약은 이제 내 아파트를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청약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몇 년 동안 얘기해줬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청약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나요? 조심하시는 게 좋죠. 자, 일단 청약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예를 들면 이제 둔촌주공 얘기가 나왔으니까 둔촌주공 요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둔촌주공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림픽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 뭐 둔촌동역, 그다음 둔촌 오른역이 또 있고, 예,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뒤에 또 산도 있고 괜찮아요. 자, 근데 얘랑 이제 비교되는 애가 이제 여기 헬리오시티인데. 헬리오시티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에 호가가 17.4%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최저 호가가 얼마냐면 더 떨어졌네.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달라져요.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최저 호가가 16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10억 7천까지 내려왔잖아요. 7월 달에 얘가 19억이었어요. 최저 호가가 19억. 근데 지금 얘가 10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준촌지공 지금 84 타입이 분양가가 얼마죠? 13억 정도인데 옵션까지 하면 얘가 14억이 됩니다. 자, 얘를 지금 14억인데 얘가 입주를 언제 하냐면 25년 초반에 입주 예정이에요. 지금 불과 한 반년 사이에 7, 8%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입주까지는 지금 만약에 지금 2년이 넘게 남았는데 지금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헬리오시티 지금 33평이랑 둔촌주공을 봤을 때 둔촌주공이 더 싸죠. 지금으로 놓고 보면. 근데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만큼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20% 떨어지면 이제 이 10억 7천이 얼마 되는 거예요? 20%는 3억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13억 정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둔촌주공보다 더 싸지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2년이 넘게 남았다는 얘기죠. 앞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청약을 받으실 때도 주변에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단지에 같은 평형대 이런 호가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감안해 지금 당장 현재 시세보다 싸다라고 한다? 근데 입주는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도 정말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제 좋다고 했던 뭐 청약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늘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배우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자산 시장과 관련된 공부를 저도 나름 꽤 오래 했지만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투자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투자도 계절이 있거든요. 근데 투자의 계절은 꼭 옷을 하나만 입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으로 대박 나신 분들은 시장 상황 없이 맨날 주식이 좋대요. 주식이랑 옷만 얘기해. 부동산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맨날 부동산 좋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사이클.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런 부동산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자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인간 전문가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인간 전문가 분들의 훌륭한 인사이트를 감안해서 같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데이터 전문가 리치고 김기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부동산을 언제 사야 하는지 좀 알겠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때 고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파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요?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 시점 어떻게 보면 하락이 언제 전환되는지 그 시그널을 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인가요? 알 수 있죠. 자, 아무리 데이터가 훌륭해도 정확한 발바닥과 정확한 꼭지를 알기 힘들어요. 하지만 뭘 알 수 있냐? 지금 정도가 무릎 밑인지 어깨 위인지는 알 수 있어요. 자, 어깨 위에서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전 투자에 제일 이제 부족하신 분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은 이게 조금은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을 시작해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아예 안 팔려요.
가격 데이터를 보면 올해 초부터 하락한 걸로 나오지만 올해 초에 매물 내놨잖아요. 이미 팔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뭐 더더욱 더 팔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올라가는 중간에 팔아야 됩니다. 즉 어깨에서 머리 꼭지로 가는 이 중간 어느 즈음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는 데이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택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냐? 입주 물량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만든 투자 점수라고 하는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투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투자 점수예요. 강남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투자 점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보시면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2016년 2월 달. 그래서 12, 13년부터 해가지고 한 17, 18년도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은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도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60점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50점 밑으로 떨어졌다. 그때는 사면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50점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한 2020년 9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크게 욕심 안 부리고 내 던지셔도 괜찮다. 네. 어깨 정도에서는 팔아야 된다. 네. 꼭대기에서는 잘못했다가는 그거 지나가면 못 판다. 아예 못 팔죠. 그럼 이제 앞으로 좀 깡통 전세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요거 혹시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깡통 전세 문제가 201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깡통 전세와 지금의 깡통 전세는 또 완전히 달라요. 자,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매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수요가 어디로 몰리죠? 전세로 몰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만 없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매매 가격이 전세가 밑으로 떨어져서 이런 깡통 전세 역전세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냐? 예를 들면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매매가가 10억이고 제가 전세를 제가 7억에 놨어요. 그럼 원래대로의 시장이라면 매매가가 10억이 9억이 되고 전세는 7억에서 8억으로 올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 가겠대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전세를 8억에 놓고 1억 받고 7억 내주면 되죠. 이 뭔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뭐 깡통 전세 뭐니 말은 있을 수 있죠. 어찌됐건 시장이 흘러는 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10억짜리고 전세가 7억인데 아파트는 뭐 8억으로 떨어지고 전세는 7억이 5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전세가 5억으로 떨어졌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매가도 떨어진 데다가 7억인데 지금 5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억 받아서 내 돈 가지고 2억을 더해서 7억을 내줘야 되는데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월세, 즉 월세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그 차액만큼 내가 월세를 내주겠다. 그래서 지금은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면 코로나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에도 엄청난 거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뿐만이 아니라 월세에도 거품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월세도 이제 못 올라간다는 얘기도 예전에 좀 했었는데, 자, 월세를 보시면 잠실의 리센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월세도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 넣어놨는데, 호가를 보시면 월세 가치는 6개월 동안 몇 프로 빠졌죠? 14점. 월세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전이랑 비교를 하면요, 월세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를 비교를 하면 60에서 8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월세가 60에서 80%가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말도 안 되게. 근데 사람들이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고 자산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세도 떨어지고 월세는 그나마 수요가 몰려서 월세는 그나마 괜찮지만 이 월세마저도 낼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너무 비싸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예전과는 다른 지금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깡통 전세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그리고 빌라는 뭐가 문제냐면 가격이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업자들끼리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는 얘는 뭐 2억짜리야. 근데 얘를 감정가를 3억으로 뻥튀기를 시켜요. 그러면은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려놓으면 그러면은 세입자들이 아 얘는 원래 이거니까 아 전세를 2억 5천원 내가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위 뭐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을 울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정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좀 나서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누구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자이신 분들인데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소위 그냥 뭐 막 하는 눈탱이 맞는 거죠, 지금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빌라왕 뭐 네. 몇천 네. 개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갑자기 돌아가셔서 굉장히 세입자분들이. 그렇죠. 모든 게 다 난리가 났죠.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길 거 다 챙겼는데 계약하는 날 집주인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모든 걸 다 각본을 다 짜서 거기에 당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각본을 짜는 일 자체를 없게끔 아파트 시장은 괜찮은데 그렇죠. 이쪽 빌라 시장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지금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랑 가장 위험한 투자는 뭐라고 보시는지랑 부동산 투자에서 위기 관리하는 팁이 있다면 혹시 또 뭐 있을까요?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주택은 뭐 오피스텔도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오피스텔도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고 이게 반대인 곳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소위 이제 집들도 그런 게 있어요. 아파트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파트도 지금 전세가율이 100%가 넘는 데도 있어요. 즉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자칫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내 전 재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위험한 투자는 저는 거의 모든 투자가 다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금이 제일 아니 굳이 리스크를 안지 않고도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왜 굳이 지금 같은 불안한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거는 저는 좀 2020년 중순부터 21년까지 불었던 이 투자 광풍은 정말 십몇 년만 한 번씩 오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근데 워낙 이제 기억이 강렬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가 아니면 뭔가 지금 내가 뭔가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 같이 못하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예금에 하시고요. 예금에 하시고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에만 주식 투자 잠깐 하고 부동산 투자 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든 걸 고려했을 때는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는 지금은 월세 사는 게 훨씬 좋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반전세나 월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을 또 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또 내가 이제 집값이 싸졌을 때 이제 현금 동원용이 훨씬 빠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 상승장에서는 사실 부를 이제 창출한 투자자가 아무래도 많았을 텐데 그때 이제 소액으로 많은 부동산 매입했던 분들 많았잖아요. 네. 요 방법은 이제 지금 다시 집값이 올라갈 때 이번에도 또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효합니다. 한국에는 전세라고 하는 이 특이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런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랑 이제 지산, 꼬마빌딩 이게 사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뭐 꼬마빌딩 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80%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요 시장은 지금 현재 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꼬마빌딩 열풍이 불었었죠. 사실. 제가 너무 걱정하는 게 사실 이쪽 시장입니다. 이거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빌딩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딩 기준으로. 요게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 모든 시도의 빌딩 거래량 데이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3월, 4월 주식시장도 좋고 코인 모든 게 좋았을 때 돈이 막 상상도 못하는 돈을 버니까 이걸로 금리도 낮으니까 대출 끌어다가 빌딩을 산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한번 볼게요. 어때요? 미쳤죠? 이때가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요거는 엄청나게 큰 뭔가가 거래가 된 것 같아요. 특이한 건이. 근데 요거 특이한 이상거래 빼고 보시면 2020년 7월 달부터 즉 금리가 코로나 때문에 광풍 불었을 때부터 즉 이거는 뭐예요? 누군가는 기준금리 0.5%대에 영끌해서 건물은 80%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영끌에 샀겠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뭐다? 누군가는 팔았겠죠. 누군가는 팔았으니까 이걸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상 빌딩 역사상 가장 큰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이때 판 사람이 고수일까요? 산 사람이 고수일까요? 지금 입장에서는 판 사람이 고수. 그렇죠. 이때 판 사람은 이미 그 전에 빌딩을 샀을 거고 이때 산 사람은 초보니까 나도 빌딩 한번 있어 봐야지. 그리고 아마 샀을 겁니다. 자, 이때는 기준금리가 낮아서 지금 이자가 1,000만 원이었다면 지금 이자가 얼마죠? 뭐 2,000, 3,000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은 감당하기 힘들겠죠. 감당 못했죠. 아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나 다른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아마 그 이자를 납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몇 달이지. 계속 이런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경매로 엄청나 많이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상업 업무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오피스텔 보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어때요? 오피스텔도 거래 대금으로 보니까 가장 큰 손바뀜이 일어났죠. 네. 이게 모든 부동산 분야가 다 이래요. 토지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없네요, 지금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래 대금 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유형의 이거를 제가 전체로 해볼게요. 전체. 모든 부동산 유형 실거래가 공가. 자, 어때요? 네. 이때 가장 크게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자가 가장 낮을 때 산 사람이 지금 이자 부담으로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때 파신 분들은 고점에 팔았고 네. 지금 이자 부담도 없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여쭤보신 오피스텔, 지산, 꼬마 빌딩 이 시장은 언제일 때가 가장 화랑이 있고 가장 고점이었죠? 금리가 가장 낮을 때 2020년 중후반부터 2021년 7, 8월 달까지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은 손바뀜 즉 고수들이 이때 판 고수들은 안 거예요. 그래 금리가 낮을 때가 이런 월세 받는 이런 상업용이나 지산이나 오피스텔에 고점에 하고 다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다 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매나 공매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빌딩 하나 잘못 사면 이게 이자 부담이 그냥 뭐 소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100, 200 정도가 아니라 1000 단위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재산세도 내야죠. 그렇죠. 네? 세금 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수수 나중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 시장이 굉장히 내년에 더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연끌하신 분들이 도저히 이거를 감당을 못하고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거고 이 매물이 소화가 저는 될 거라 보거든요. 또 선수들은 또 뛰어들 거니까 그렇죠. 소화가 되고 나서야 다시 또 대세 상승의 이런 흐름이 찾아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투자 측면으로 놓고만 보자라면 이런 경공매 물건으로 나오는 거를 아주 싸게만 낙찰받을 수 있다라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 대금과 지금 거래량 보여주셨는데 네. 그럼 매매가도 낮아지고 있나요? 실제로 어떻게? 지금 건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아직은 예, 없는데 근데 좀 알고 계신 건 있을 테니까. 지금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이제 21년 초중반에 건물을 좀 꽤 보러 다녔거든요. 회사 이사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은행이 지금 예금 해봐야 한 2%도 안 나오는데 그냥 2%라고 치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월세가 한 2% 정도 나온다. 그러면 자 100억이 있어요. 100억에다가 100억 지금 은행에 놔두면 2% 나오면은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건데 건물도 2% 정도 받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산도 생기고 또 집도 상승 지금까지 올랐던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사라. 그러니까 사라.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사면 호구겠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어떻게 됐죠? 2%가 아니라 지금 뭐 4%라고 치면 자 그러면 4%예요. 가만히 놔도 4% 이자를 줘.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내가 100억을 넣어놔야 2억을 받았다라면 지금 50억만 넣어놔도 4%가 2억 받죠. 그럼 건물 가치가 100억짜리가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반이 떨어지죠. 반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그래야 계산이 맞잖아요. 아니 내가 건물을 산다라는 거는 은행에 지금 만약에 우리 김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자 10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은행에다 넣으면 지금 4억이나 5억을 줘. 근데 내가 빌딩을 사. 빌딩에서 수익률이 얼마 나와야 사실 거예요? 뭐 비슷하게 나오거나 해야죠. 그렇죠. 아무리 못하게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코로나 때 100억짜리가 지금 얼마다? 절반으로 떨어지는 50억이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런 빌딩 잘못 샀다가는 진짜 인생이 끝장이 납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은 서울의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 고점 대비해서 5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하락을 저는 이미 했다고 봐요. 왜? 그 가격 아니면 아무도 안 살 거니까. 아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기준선은 누구냐? 은행 금리가 투자의 기준선입니다. 아니, 지금 100억, 월세가 2억 나오는 거를 100억에 산다는 얘기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보다 수익을 덜 받는, 그러면 그만큼 집가, 빌딩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절반에 지금 내놔도 안 산다. 저는 100억짜리 빌딩 지금 50억에 내놔도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걸 왜 사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차라리 은행에다가 돈 놔두는 게 낫지. 그래서 앞으로 꼬마 빌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미 상당히 많이 저는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좀 더 떨어질 거고. 네. 그래서 이 뭐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순환의 시대지만 진짜 순환은 꼬빌이나 네. 이런 상업용 건물 연끌해서 사신 분들이 지금 아마 정말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꼬마 빌딩주, 이제 건물주 되고 싶은 분들은 네. 다시 없는 기회가 이제 조만간. 아,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열심히 현금을 네. 채굴해 놔야죠. 채굴할 수 있는 네.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그럼 혹시나 이제 빅데이터 바라보면 2023년. 네. 야, 이거 진짜 없을 것 같긴 한데, 유망 지역이 네. 뭐 혹시나 있나요? 아, 23년의 유망 지역이요? 네. 관심을 두는 지역이 있습니다. 23년 연말 즈음에. 연말 지역.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방 지역들, 거기고요. 또 수도권도 조금 있는데,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어떤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뭘 보냐면, 전세 대비한 저평가를 먼저 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잖아요. 전세는 전부 다 실거주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면 매매 가격도 이만큼 올라가는 게 본질적인 가치 대비예요. 근데 전세 가격이 10%가 올랐는데 매매 가격이 8%밖에 안 올랐다는 건 뭐죠? 여지가 있다. 반대로 전세가 10% 올랐는데 매매가 15% 올랐어요. 떨어질 여지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런 원리로 만든 게 이 저평가 인덱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니까 이걸 제가 전국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1등이 누구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데이터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또 다릅니다. 네. 근데 일단은 누구나 다 가장 많이 보는 KB부동산, 이것도 월간으로 바꿀게요. KB부동산 통계 월간 데이터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등이 누구죠? 1등이 김해입니다. 네. 그래서 김해가 지금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고요. 그다음 청주시 서원구, 창원시 성산구, 울주군, 당진시, 포항시, 창원시 뭐 이렇게 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자, 수도권에서는 그나마 지금 네. 평택이 39.8이에요. 그래서 평택이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성 여기 보시면 안성도 있죠. 자, 평택은 언제가 제일 저평? 2020년. 이렇게 올라갈 때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졌다 좀 올라가고 있죠. 네. 즉, 여기는 뭔가 실제 수요인 전세가 좀 몰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성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좀 외곽 지역이죠. 안성도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같이 봐야 되냐? 입주물량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지역이면서 만약에 앞으로 입주물량이 없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2023년 말에 유망 투자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럼 이 밑에는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는 보시면 성남시 분당구가 꼴등이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수원시, 용통구, 영등포구, 노원구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가 이런 데는 그만큼 더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만큼 그렇죠. 그만큼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에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죠.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부자분들은 혹시 좀 어떤 재테크를 하고 있나요? 부자분들은 예테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금 테크. 네. 네, 지금은 뭐니 해도 예금이 지금은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대안이 없다면 네. 굳이 리스크를 그렇죠. 안고 딴거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회를 아마 주식이나 경매 쪽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타이밍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3년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V 시그널이 무엇인지 여쭤보면 그건 예금이라고 얘기하실까요? 글쎄요. 돈은 23년 어느 즈음에는 저는 주식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시죠?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이게 이제 저는 뭐 23년 중순은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뭘 만들었냐면 주식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지금 과연 하기 좋은 때인지 안 좋은 때인지를 다양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근데 제가 이걸 만들고 보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종합적인 데이터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였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분명히 싸다. 싼 거는 맞다. 근데 그것 빼고는 주변 여건이 너무 안 좋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더 싸질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조금만 좋아지면 금방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아마 저는 내년 어느 즈음이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하지만 내년 어느 즈음에는 다시 또 주식 쪽으로 돈이 또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가 만든 주식 투자 체크리스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결정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일단 좀 자산 배분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뭐 각자의 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너무 이제 뭐 주식이나 예금이나 너무 뭐 달러나 다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적당하게
적절히 본인의 어떤 성향과 재산의 규모를 감안을 해서 자산 구성을 좀 하시고 계시다가 그리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예금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뭔가 결정적인 시가 오게 되면 그때는 뭐 부동산 급매물도 잡아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주식도 또 사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부동산 하락기가 대표님이 생각한 것보다도 좀 더 가팔랐죠, 하락기가. 더 가팔랐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시장 하락을 맞추신 분들도 좀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2027년, 뭐 네. 30년까지 네. 쭉 하락한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보지 마. 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네. 하락을 맞추신 분이지만 그분은 이제 이게 너무나도 가팔랐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하고 하니까 네. 수도권 기준에 했을 네. 때는 한 2024년, 5년부터는 다시 이제 딱 오를 수도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 입장인가요? 저는 원래는 제가 올해 초에 그때만 해도 27년 정도 즈음에 바닥에 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좀 길었네요. 여기 이제 중순 넘어서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한 4년 말에서 25년 정도로 지금 뷰가 바뀌었어요. 되게 많이 당기셨네. 많이 땡겼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나요? 저는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알아맞추신 분은 거의 몇 분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 바닥을 한 27년 어느 즈음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4, 5년쯤에 바닥에 또 올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좀 짧게 얘기하시는 분도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도. 김경민 교수님도 네, 그러시구나. 한 24년, 5년부터. 네. 저도 그러면 김경민 교수님하고 뷰가 같아요. 그 정도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왜요? 하락이 그냥 가팔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품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즉 그만큼 빨리 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빨리 싸지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를 해야죠. 그렇죠. 저는 매수를 할 겁니다. 네, 저는 뭐 누가 뭐라 하든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가 보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금의 매수 시점이 왔다. 사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매수 시기를 아직은 가늠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로 모든 미래를 몇 년 뒤까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24년, 25년 정도로 얘기했지만 앞으로 23년 말 정도가 되면 좀 더 명확하게 24년과 25년의 그림이 보여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수라고 따지면 이 미래 예측이 이 사냥감이면 이 데이터라는 이 총을 가지고 제가 계속 겨냥을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정확한 시기를 좀 가늠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부 지방은 24년 초중반에 기회 올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25년 정도는 돼야 괜찮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뷰는 제가 처음 봤던 27년보다 훨씬 더 많이 당겨졌다. 왜?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어쨌든 주식, 뭐 부동산 다 위기인데 위기 이후에 또 언젠가는 다시 자산 버블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지라 그다음에 현재 위기 속에 있는 우리는 지금 좀 뭘 해야 될까요? 자산 버블이 오는 신호를 저는 뭘로 보냐면 자, 지금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멈출 겁니다. 그리고 내리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내리는 시기가 아니라 내려서 금리의 바닥이 왔을 때 이때가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또다시 어떤 이런 자산 버블이 시작될 수 있는 그 결정적 시기가 금리의 바닥기.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초입이 아니고요. 금리를 내리는 초입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내려서 바닥이 왔을 때. 그래서 금리를 내렸을 때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나야 저는 진짜 바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 버블은 언제나 또 찾아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찾아와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라면 정말 이제 영끌에서 뭐 오피스텔, 토지, 빌라, 뭐 아파트, 빌딩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반대로는 그때 누군가 팔았잖아요. 그 판도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통장에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갖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투자하려고. 명언이네, 명언. 네. 그 돈 어디 있냐. 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수들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싸지게 되면 다시 또 선수들은 또 뛰어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산의 버블은 이거는 거품과 이런 공포는 계속 시간은 텀을 두고 계속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냐? 공부를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시고 또 누가 제대로 된 전문가인지 아닌지 이것도 이제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왔잖아요. 왜? 결정적 시기에는 이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즉 자산시장이 버블일 때는 뭐 다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막상 거품이 빠지고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그때는 모든 게 진실이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뭐 지나친 상승론자, 지나친 이런 또 하락론자도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게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이런 의견들을 또 김작가 TV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보시면서 네. 공부하시면서 미래를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대표님의 2시간 인터뷰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네. 이제 금리 관련해서 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줄 몰랐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전문가도 얘기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오르는 폭이 어차피 많지 않다. 네. 5%대 이제 초중반일 그렇죠. 거다. 네. 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거기서 멈추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작년에도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 맞아요. 작년에 그랬다가 올해 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년에는 자칫 지금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자금 신용 경색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어요. 돈을 못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IMF 때처럼 시중 금리가 순식간에 폭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건 뭐냐? 수요와 공급이에요. 지금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은데 돈을 못 구해. 그럼 시중금리가 어떻게 돼요? 폭등을 하죠. 이거는 기준금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점점 여기저기서 돈을 필요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돈 지금 빌려줄 데는 없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좀 사이즈 좀 되는 기업들 하나씩 무너지고 뭔가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시중의 금리가 순식간에 폭등을 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해야지 우리가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일단은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새해에 이제 2023년에 혹시 모를 리스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오늘 김작가 TV 2022년은 마지막 촬영인 것도 이제 신년에 뵈야 될 텐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덕담이라 혹시라도 남겨주고 싶은 뭐 투자 좋은 한마디 있으시다면. 다사다난한 2022년 다들 정말 한 해 동안 너무들 다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또 행운의 여신이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고요. 세상에는 진짜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게 성공이에요. 어쩌다 한번 잘 되는 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투자에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원칙을 내가 한 3가지 정도 꼽아보시고 또 내 투자에 대한 원칙도 한 3가지 정도는 꼽아보시면서 그리고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둘씩 공부를 꾸준하게 해 나가시다 보면 지금 힘드셔도 나중에는 굉장히 행복한 또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에서 공감 가는 게 저도 주변에 보면 순간순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있지만 몇 개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 사는 분들은 흔치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새해에는 이제 항상 신년에는 작심삼일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오래 지속 가능한 모델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서는 김기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